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이고, 예, 베트남 호치민의 윤현재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좀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좀 잤더니만 방금 전에 일어났네요. 최근에 몇 가지 진행사항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업체들의 지금 최근 이제 업체들의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오늘 낮에 낮비행기로 들어가셨습니다. 뭐 일정은 잘 끝내시고, 여자분 집에 가서 인사도 하시고 결혼도 받고. 근데 결혼은 뭐 두 분이서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언제 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고, 그 중간에 한번 다시 또 방문을 하시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일정 잡으시면 방문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댓글에는 카톡으로 교제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까지는 별 이상 없이 다들 교제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또 카톡 교제하시는 분들이 한 지금 열 몇 분 계신데 한 번도 이상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두 분 중에 약간의 뭐 다툼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저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잘 진행들이 되고 있어서 반갑네요. 최근에 또 이런 적도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톡 교제를 하면서 10명을 하시면 한 2명 정도는 카톡 교제 중간에 또 매칭이 깨지는 게 보통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게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업체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업체분들은 뭐 그걸 괜히 뭐 막 숨기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가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궁금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체분이 묻는 거하고 신랑분이 묻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업체분들은 철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몇 마디 안 나누고 이 사람 좀 뭐 우대 상담에서 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싶지만 이 양반 좀 업체 하시는 분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좀 멍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하게 업체의 진행 방식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업체는 아마 지금 현재 국제결혼 업체의 한 80% 이상이 하고 계시는 속전속결 업체입니다. 이게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속전속결 결혼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그냥 신랑들한테 계약금을 받고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정은 뭐 한 5박 6일,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이 정도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셔가지고 아가씨를 만나고 나면 바로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약혼식을. 그게 옛날에는 결혼식이라 그랬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이제 약혼식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뭐 약혼식이나 결혼식은 똑같습니다. 요 속전속결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 보통 금액대는 뭐 한 1200에서 한 1500, 많으면 한 1800 정도까지. 지금은 1200은 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보통 한 1500 전후로 해서 한 1800까지. 이 정도가 보통의 이제 경비들입니다. 그럼 이게 경비가 1500, 1800이면 이게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든 다 똑같습니다. 4000을 받든다고 해서 그게 뭐
신랑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이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도 있습니다. 네, 보통의 속전속결 업체들은 개인적인 경비를 이제 뭐 지참금이라고도 하고 뭐 처갓집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수단으로 인해서 신랑들한테 한 2,000불 정도를 이제 봉투에 넣어서 약혼식 이제 그 입장에서 신부한테 주라고 신랑들한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교육비 기숙사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신부 생활비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비용.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오는 신랑의 이제 항공료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내는 비용은 보통 이제 업체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들어오는 비용은 이제 신랑분이 개인적으로 쓰시면 되도록 하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저래 쓰면은 아마 또, 그리고 뭐 처가에 이제 요즘은 뭐 전통 결혼식이다 뭐다 해서 또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또 결혼식을 올리게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것저것 다 아마 뭐 한 3천만원 정도 내외가 되는 게 아마 거의 정상적인 겁니다. 뭐 비용을 떠나서 이런 업체들의 이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어떤 여자를 만날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분들은 뭐 그런 얘기하면 나이 가서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그리고 가서 뭐 5분 10분 만에 내가 결혼할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와서 첫날 밤 약혼식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국제결혼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복불복이죠. 그렇게 하면 다 복불복이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하시는 방식들은 그런 방식들을 안 하니까 그건 복불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수많은 여성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오늘라서 내일 결혼하는 걸 좋아하고 찬성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럼 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죠. 이제 이런 이제 업체가 있고, 보통 이런 업체들은 주로 보면 이제 한국의 업체 회사는 그 한국 업체 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뭐 지사나 뭐 이런 자기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파트너적인 현재 에이전시나 아니면 마담들이 있고 뭐 같이 일을 합니다. 보통 이런 회사는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명 정도 하시고, 한 달에 한두 명 하는 것도 최근에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베트남에 있는 마담들이나 에이전시한테도 그렇게 별로 중요한 그 거래처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담들이나 현지 에이전시들이 아가씨들을 쉽게 말해서 뭐 좋은 아가씨나 뭐 괜찮은 아가씨들을 여기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복불복입니다. 예. 있는 거에서 그냥 골라서 쓰는 거.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돈을 1,500이나 1,800이나 주시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해서 한국에서 뭐 신부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을 떠났어요. 생기는 모든 국제결혼의 문제점의 한 80~90%를 이 방식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생긴 업체들 중에서 저희처럼 이제 한국에서 사전 매칭을 이제 사전 매칭을 한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화상 통화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장 유사한 게 화상 통화해서 SNS로 이제 카톡으로 몇 달 동안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는 바로 결혼식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물론 앞에 말하는 속전속결 결혼 업체보다
좀 위험성은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도 어차피 결혼식을 올리고 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이런 게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저희들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결혼식 끝나고 확 변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생각은 그런 거죠. 네가 뭐 결혼식까지 다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제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도 과감하게 그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이런 업체들의 이제 경비 사항은 보통 한 2,000에서 2,500 정도의 경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와서 뭐 전통 결혼식이다 뭐다 하면 항상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공료 이제 뭐 첫 번째 항공료야 그 회사에서 그 업체 비용에서 해준다고 하시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항공료들은 본인이 다 내셔야 돼요. 또 그리고 뭐 여기 와서 데이트하는 비용, 저 처갓집에서 이제 전통 결혼식 하는 비용, 전통 결혼식 하는 비용들을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적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한국 신랑들 입장에서는 그 결혼식 비용까지도 모두 이제 자기는 그 결혼식 비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아가씨가 원하는 거나 처갓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주면 당연히 이제 비용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근데 그건 업체에 주는 비용 상관없잖아요. 업체에서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신랑들은 이 회사는 좀 비싸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심지어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돈도 좀 뭐라고 그러죠? 용돈도 막 용돈 뭐 저희들은 이제 생활비라고 생활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줍니다. 뭐 30만원, 35만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아가씨가 시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가능해요. 뭐 틀린 얘기, 저도 이제 건터에 있을 때는 한 3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호치민에 있는 기숙사에서는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가씨들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집으로도 가야 돼서 가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비만 해도 수월 참게 들어가죠. 또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는 신부들은 이제 주로 이제 토픽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골에는 세종학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토픽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주로 뭐 오토바이 타고 자기가 이제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비도 적게 들죠. 근데 호치민에 이제 기숙사에 있는 경우에는 아가씨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뭐 타고 다니고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이제 교통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단비, 쉽게 말하면 이제 예물비 이런 거를 굉장히 뭐 예물을 하는데 뭐 그냥 반지 하나만 주고받고 하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식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죠. 그래서 이제 결혼 예물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좀 심하면은 이제 반지도 두세 개씩 하고 막 귀걸이도 이 목걸이도 두세 개 하는 그 세트가 있어요. 그럼 이건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떤 신랑분들은 아니 우린 그런 거 했던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금은방집에 가면 그걸 빌려줍니다. 예. 빌려서 하고 결혼식 끝나면 거기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을 사서 바로 그 금을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은 그 렌트를 받았고 금은방집에서 그걸 빌려준다고 해서 뭐 그게 더러워지는. 만약에 그게 이제 파손이 되면 또 이제 구입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또 수리비를, 뭐 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공비 주면은 또 수리가 가능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알고 진행을 하셔도 하시고.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업체에서는 뭐 국제결혼 하는데 뭐 아가씨가
결혼식 비용으로 한국 돈 1,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뭐 그것 때문에 파혼했다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왜 1,000만 원이 왜 그런가? 너무 과하게 요구. 과한 거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 한국 돈 1,000만이라고 해봐야 지금 뭐 여기 베트남에서 1억 한 7천 몇백만 동 정도 되거든요. 요즘 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봐야 한 뭐 6,000불 조금 넘잖아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절대로 그 신부가 과하게 달라고 하는 거기에 그걸 가지고 거품을 머는 그 업체는요, 그 업체의 사장이 이상한 놈입니다. 그게. 물론 그걸요, 업체에 주시는 건 잘못이죠. 그냥 신랑이 신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과한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 사람 호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죄송하지만요, 한국 사람이 결혼식 비용 제일 적게 줍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끼리 결혼해도요, 그거에 2~3배 들어갑니다. 남자가.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만 사람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라는 더 줍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 얘기하는 라오스, 미얀마 있죠? 거기는 말 그대로 지참금이나 신소시나 이제 자일이라는 지참금이 있으니까. 그 지참금이 얼마씩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최하 3,000불이에요. 3,000불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은 아가씨하고 결혼하려면, 제가 옛날에 라오스 결혼할 때 미얀마하고 보면요,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신부들이 10,000불까지 봤어요. 결혼식 비용 말고요. 차가에 주시는 지참금이 있어요. 그거 안 주면 결혼 못해요. 그거를 업체에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업체 비용, 라오스가 지금 요즘 많이들 하고 있다는데 제가 하는 말에 보면 막상 시장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라오스나 미얀마는 결혼 증명서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신부들이 아니에요. 다 미얀마나 라오스에는 물론 몇몇 거기 사시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라오스나 미얀마 신부들은요, 자국에서는 미혼으로 돼 있어요. 혼인신고 못해요. 그냥 한국에 혼인신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영사관에서 비자 시험 쳐가지고 비자 시험이래. 한국어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 그걸로 비자 받는 거잖아요. 라오스나 미얀마에는 혼인신고를 못해요. 근데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는 걸로 치면 한국에 한국에 업체 등록증이 없다고 저보고 뭐고 불법 업체라며. 저는 얘기하는 게로 그럼 당신네들은 베트남에 허가 있냐고. 없어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양쪽으로 일을 하는데 두 개 중에 한 군데라도 불법이면 그건 불법인 거죠. 라오스도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시는 거고. 근데 여기 두 번째 하는 업체들을 요즘 얼마 전에 저하고 통하신 분 말에 의하면, 저도 약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지, 최근에 지금처럼 이제 화상통화하고 카톡 교제를 하고 이거를 잘 안 하는 추세래요, 업체가. 물론, 업체들 입장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보면요, 카톡 교제하면요,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톡 교제해가지고 돈을 먼저 입금을 안 받아 놓으면 그 중에 열에 한둘은 헤어졌다 그러고 뒤에서 만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그럼 또 그게 여자가 물론 그게 남자분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여자분이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관리가 점점 힘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부들에 대한 관리가 한국에 있는 업체가 안 되잖아요. 그 신부들이 우리처럼 뭐 우리가 직접 모집한 신부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마담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소개를 받잖아요. 공업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담이 만약에 이 신랑이 한 3, 4개월 후에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또 와야 오는 거지만 그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 아가씨를 마음에 든다. 난 이 아가씨 결혼하겠다. 그러면 마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먼저 보내는 게 이익이 더 나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그럼 이 업체가 뭐 마담한테 굉장히 뭐 좀 큰 거래처라든가 이러면은 덜 그러겠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한 달에 한두 명 해가지고는 마담들 입장에서는 큰 거래처라고 말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지 요즘은 뭐 다시 옛날에 그 맞선 여행으로 이제 오는 그 변경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화상통화하고 또 뭐 화상 인터뷰나 화상 통화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교환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2-3달 교제하고 돌아서 만나보고 그 다음에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 이래서 신부가 처음에 이제 만난 게 아니라 처음에 화상 통화한 걸로 쳐서는 뭐 짧으면 한 8개월 길면 한 10개월 정도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결혼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익입니다. 업체한테는 그만큼 관리하는 이제 리스크도 늘어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천천히 받게 되니까 손해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100번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지만 아마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 등록업체가 아마 한 300개 내외 이렇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100이라고 봅시다. 100이라는 거에 보면 속전속결로 그냥 지금처럼 묻지마 국제결혼을 하는 업체가 한 8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80을 차지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 화상통화하고 뭐 이런 업체들이 한 20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최근에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는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왔지만 보통의 업체들은 코로나 이후니까 뭐 길어야 한 5, 6년 정도 되는 업체들. 신생 업체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옛날의 업체들은 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광고해 놓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이렇게 이게 좋다 이렇게 갈 수가 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또 하려면은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죠. 네. 그런 게서 그런 거고. 그러면 이 20이라는 것 중에서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 업체 괜찮은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체는 한 20 중에 한 5 정도 될 겁니다. 이 5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한 30개, 한국에 한 3, 40개 정도 업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 3, 40개 업체 중에 제가 봐서는 나름 여기 괜찮다, 합리적이다 하는 업체는 5손가락 안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가격대가 너무 부풀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최하 2천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그럼 심하게 받으면 4천만 원, 4,500만원을 받는 업체들. 물론 그 업체들은 4천에서 4,500을 받는 업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퀄리티가 다르다. 무슨 퀄리티가 다릅니까? 신부 퀄리티가 다르다고요? 정말 말씀이죠. 그거는 신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부 퀄리티가 우리 회사가 좋다 이건 없습니다. 그냥 그때 말 그대로 뭐 좋은 신부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그런 거일 뿐이지 제가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신부를 소개시킵니다.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두 번째, 한국의 업체하고 베트남의 업체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두 개의 업체가 뭐 파트너적,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의 업체, 여기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 관계로 되어 있는 업체가 99입니다. 99. 하나 정도가 한국의 업체 사장이 여기 베트남에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자기 통역이나 자기 와이프나 자기 뭐 이제 처갓집 식구가 이게 일을 도와줘서 하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업체가 있죠. 일 정도가. 근데 이게 뭐 앞에 이제 뭐 현지 에이전시보다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대신 한국에 업체가 없잖아요. 베트남은. 제가 마담들하고 거래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자기는 버젓이 아기가 있고 재혼인데 처녀를 원하고 또 소녀를 원하고 또 그리고 이쁜 여자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밝혀가지고는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담들은 거짓말을 하죠. 신부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베트남에 있는 마담들한테나 현지 에이전시들한테 충분한 돈을 주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베트남 국제결혼이 100이라는 업무량이 있으면요,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한 70%의 업무를 합니다. 신부 모집부터 관리부터 결혼식, 결혼서류 한 70% 정도 합니다. 한 30%를 한국에서의 사장들이 하죠. 근데 이거에서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신랑 모집이에요. 그럼 일은 77대3으로 하는데 수익은 어떻게 되냐? 수익은 반대로 한국에서 7을 가져갑니다. 베트남에서 3을 가져가요. 이러니까 베트남에서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이거를 최소한 이걸 원래대로 베트남이 7, 한국이 3이 아니라 그냥 5대5로만 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에서의 문제의 한 5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랑들한테 추가금을 받니, 뒤통수를 치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에 한국에 있는 업체하고 어떤 건데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 있는 업체가 자기가 베트남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관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자기 몸이 두 개입니까?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한 달 중에 보름을 베트남에 있고 보름을 한국에 있는다고요? 그러면요, 한국에 일도 안 되고 베트남이 일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다 한다는 건 뭐냐? 베트남의 마담들하고 자기가 직접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베트남에 있는 마담이 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얘기가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말 얘기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경우가 자기 마담은 안 그렇다. 그럼 뭐 제가 그러죠. 마담하고 직거래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자기 마담은 안 그렇대요. 근데 왜 여기 있는 베트남 마담들은 다 그래요? 몰라서 안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일 잘하면요, 수익의 반을 주시면 돼요. 그럼 진짜 제가 믿어요.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마담들하고, 왜 한국에 있는 사장들이 마담들하고 직거래를 하냐? 중간에 이제 에이전시라는 사람이 있으면 말도 통하고 더 좋을 건데 수익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업체가 7,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업체가 3을 가져간다면요, 마담들은요 소개비만 받고 일하는 마담도 있어요. 소개비만 받고. 그럼 이 사장이 이제 소개만 하면 여기 와서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소개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 돈으로 한 50만원 정도, 많으면 한 100만원 정도 주는 회사도 있다 그러는데,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그거 받고 일을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일하고 무슨 충성을 다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아보고 뭐 그런 일을 왜 해요? 안 하죠. 그냥 그 돈 받고 땡기면 주면 그만이죠. 그렇게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놓고 안 그렇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는 말씀. 저는 소개비를 뭐 이렇게 중간에 주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월급을 줍니다.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제가 월급을 줘서 직원들을 모집해서 뭐 한 달에 뭐 몇 명을 뭐 저기 아가씨들을 모집하든 10명을 모집하든 20명을 모집하든 똑같이 월급입니다. 못해도 당연히 월급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다 그렇게 뭐 어떤 분이 뭐 저보고 어떻게 모집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뭘 모집을 하겠습니까? 모집하는 직원들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들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안 꺼지네.